번째 이유는 돈을 버는 사람이 되기 전에 이미 엄마의 생존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릴 때 자주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네 아빠가 돈 안 가져오는 거 봤지? 네 아빠가 돈 안 가져오는 거 봤지? 엄마 너무 속상하고 힘들어. 너까지 나한테 그러면 엄마 죽는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어린 마음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 말은 제게 선택권을 주는 말이 아니라 제가 어떤 자리에서 서야 하는지를 정해주는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자연스럽게 한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도망칠 수 없는 자리였고 책임져야 하는 자리였고 엄마의 삶을 떠받쳐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엔 아주 이른 시기부터 하나의 생각이 자리 잡았습니다. 나는 돈 벌면 엄마 다 갖다 줘야지. 이 생각은 누가 강요해서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제가 맡아야 할 역할로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처음 노가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돈을 받았을 때도 그랬습니다. 100만 원을 받자마자 그대로 다 드렸습니다. 그 돈으로 뭘 해야 할지 고민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 몫이라는 개념이 그때 제 안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엄마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 내가 잘 키웠다. 우리 아이 내가 잘 키웠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게 엄마의 행복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저는 하나의 함정에 빠졌습니다. 내가 버티고 내가 벌어서 가져다 주면 엄마는 괜찮아지고 그게 옳은 일이라는 믿음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어른이 돼서 일을 해도 나는 이렇게 돈을 벌어서 엄마에게 가져다 주는 사람이 되는 거구나. 그 인식이 제 안에 너무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때부터 돈은 제 삶을 꾸리는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제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얼마를 벌든 어떤 일을 하든 그 돈은 결국 엄마에게 가야 한다는 전제가 이미 제 안에 깔려 있었습니다. 이 인식은 성인이 되어서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정교해졌습니다. 제가 돈을 벌수록 제가 잘 될수록 더 많이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시작했을 때도 기쁨보다 먼저 떠오른 감정은 책임이었고 안도감보다 먼저 올라온 감정은 부담이었습니다. 그건 어른이 되어서 갑자기 생긴 생각이 아니라 아주 어린 시절부터 차곡차곡 쌓여온 역할의 연장이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기준은 이후 제 삶 전체를 지배했습니다. 나는 안전해지면 안 된다. 내가 괜찮아지기 전에 먼저 누군가를 살려야 한다. 그리고 바로 이 기준이 훗날 제가 돈을 벌어도 모이지 않았던 가장 깊은 이유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구조 안에서 돈이 내 삶의 자원이 아니라 사랑과 관심을 잃지 않기 위한 대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는 아주 단순합니다. 관계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먼저 희생하고 먼저 감당하고 먼저 지불해야만 유지되는 구조입니다. 아무도 말로 요구하지 않아도 항상 같은 사람이 그 역할을 맡게 됩니다. 집안에서 이미 이 역할을 배웠습니다. 부모의 감정이 흔들리면 내가 먼저 나섰고 부모가 힘들어하면 내가 해결해야 했고 가만히 있는 것은 늘 이기적인 선택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려면 내가 뭔가를 내놔야 한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집 밖에서도 그대로 작동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는 제가 먼저 술값을 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있어도 되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분위기가 어색해질 것 같으면 제가 먼저 바보짓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편해지도록 제가 먼저 망설였습니다. 그건 유머라기보다는 거절당하지 않기 위한 안전장치에 가까웠습니다. 누군가 고민을 꺼내면 저는 듣는 역할로 끝내지 못했습니다. 해결책을 찾았고 방법을 제시했고 그 문제를 제 몫처럼 끌어안았습니다. 그렇게 해야 관계가 유지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행동은 노력이나 성격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집안에서 늘 해오던 방식이 그대로 집 밖에 인간관계로 옮겨온 것뿐이었습니다. 이 구조 안에서 돈은 저를 편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돈은 관계를 붙잡기 위한 비용이었고 관심과 자리를 잃지 않기 위해 계속 지불해야 하는 입장권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쓰고 나면 잠깐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내가 내 역할을 했다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고 곧 또 다른 만남과 또 다른 지출을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을 만날수록 돈이 사라지고 관계를 맺을수록 나는 점점 지쳐갑니다. 관계가 휴식이 아니라 유지비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두 번째 이유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돈을 많이 써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돈을 써야만 관계가 유지된다고 너무 오래 믿어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늘어나도 돈은 내 삶에 머물지 못하고 사랑과 관심을 붙잡기 위한 대가처럼 계속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제가 왜 이 구조가 결국 부질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을 하고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면서 예상치 못하게 일이 크게 잘 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대박이 났던 시기였습니다. 소득이 급격히 늘어났고 돈에 대한 불안도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신혼은 1억 원 이하의 작은 전셋집에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년 만에 오피스텔을 샀고 2년 뒤에는 아파트로 이사를 했으며 3년 후에는 전원주택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 부부의 가치관은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행복은 공간에서 나온다고 믿었고 더 나은 공간으로 옮기면 삶도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로 이사를 결정하기 전부터 제 마음을 계속 붙잡고 있던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살고 계신 환경이었습니다. 어머님은 부동산 사기를 당하신 뒤 형이 사는 집에 얹혀 살고 계셨습니다. 집은 방 2개짜리였지만 어머님은 그 중에서도 아주 작은 방 하나를 쓰고 계셨습니다. 형 식구는 4명이었고 모두가 불편한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집 명의가 어머님 명의였기 때문에 형도 그 문제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저만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간다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결국 어머님이 모아두신 돈과 제가 갖고 있던 비상금 그리고 대출을 제가 갚는 조건으로 형이 사는 집 옆동에 같은 구조의 집을 하나 더 샀습니다. 그 당시에는 형이 살고 있던 집의 대출도 제가 갚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집을 마련해 드렸을 때 어머님은 행복해서 우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자식으로서 할 도리는 다 했고 이 정도면 끝일 거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경기도 양평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왔습니다.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그런데 다시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환경이 또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야기들이 조금씩 흘러나왔습니다. 오래된 빌라의 한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신 거죠. 결국 저는 다시 비상금을 털어 집을 리모델링해 드렸습니다. 그때도 어머님은 매우 행복해하셨고 이제는 됐다고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역시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또다시 불만이 시작됐고 이번엔 다른 집을 원하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이제 그만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돌아온 것은 대화가 아니라 사람을 페루나로 만드는 말들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관계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느꼈고 결국 연락을 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다시 연락을 하게 된 계기는 제 삶이 무너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업이 망했고 그 상황에서 둘째 아이까지 생기며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는 모아두신 비상금이 있다며 선뜻 도와주셨습니다. 그 도움은 현실적으로도 큰 힘이 되었지만 제게는 또 다른 의미로 남았습니다. 그 이후로 달라진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더 이상 돈 얘기를 꺼내지 않으셨고 집 이야기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돈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로 그 모든 요구는 멈췄습니다. 그때 비로소 저는 깨달았습니다. 돈이 많다는 말, 돈을 드릴 수 있다는 약속은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라는 것을. 다시 얘기하지만 돈이 많다는 말, 돈을 드릴 수 있다는 약속은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관계를 살리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왜곡시키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함께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더 이상 채우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뒤로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지 않았습니다. 더해주지 않자 더 무너지는 일도 줄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잘 되고 아무리 많이 벌고 아무리 많이 채워도 끝나지 않는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제야 문제는 돈이 아니라 돈 위에 세워진 관계 구조였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이 구조를 깨닫고 나서 실제로 지키려고 했던 대화와 태도의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상대를 설득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제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기준들이었습니다. 먼저 어머니가 돈이 없어서 나는 불행하다라고 말할 때 그 말에 그대로 흔들리면 안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일 수는 있지만 그 불행이 곧 제 책임이라는 뜻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그 불행이 곧 제 책임이 아니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상할 정도로 대화의 끝이 항상 돈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는 자식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당연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제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부모의 인생에서 발생할 문제를 성인이 된 자식과 자신의 삶과 미래를 걸고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은 정서적으로는 압박이 될 수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점을 분명히 말해야 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어머니만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 역시 불행해지고 있고 이 상태가 계속되면 내 미래와 내 가족의 삶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대범한 척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이런 말은 듣기에는 좋은 말이지만 결국 문제를 연장시키는 말이었습니다. 대신 저는 정직하게 말해야 했습니다. 지금의 현실이 어떤지, 앞으로 이렇게 계속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감정이 아니라 결과를 기준으로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입니다. 이걸 계속 제가 책임지면 당장은 넘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제 삶과 제 가족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변명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쉽지 않죠. 이런 말을 하려면 반드시 넘어가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욕을 먹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잘못이 없어도 욕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상대는 불편해지면 공격적인 말을 할 수 있고 사람을 폐륜화로 만드는 언어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건 내가 틀려서가 아니라 상대가 그런 방식으로 반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 말들이 그대로 상처로 박히지 않게 됩니다. 아, 이분은 원래 저런 언어를 쓰는 분이구나. 이건 내 잘못이 아니라 이분의 반응이구나. 이렇게 분리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대화를 끝낼 수 있게 됩니다. 상처를 덜 받게 되고 무너지지 않는 상태로 내 입장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이 조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부모의 불행을 부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 불행을 내 인생을 대가로 해결해야 할 의무로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더 주느냐보다 어디서 멈추느냐를 정하는 것. 다시 얘기지만 무엇을 더 주느냐보다 어디서 멈추느냐를 정하는 것. 그것이 제가 배운 가장 현실적인 행동 기준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관계를 돈으로 증명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부분입니다. 사람을 만나기 위해 술값을 내야 한다고 여기지 않았고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 제가 먼저 망가지지 않기로 했으며 문제를 해결해줘야만 관계가 이어진다는 생각에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 선택을 하고 나니 분명해진 게 하나 있었습니다. 불편해지는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는 애초에 감정이나 연결로 유지되던 관계가 아니라 비용으로 유지되던 관계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한 강의 안에서 다 풀어 설명하기에는 너무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 우리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먼저 돈을 쓰게 되었는지, 왜 거절하면 미안해지고, 왜 가만히 있으면 관계가 끊어질 것처럼 느껴지는지, 이 구조는 조금 더 자세히 다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강의에서 따로 시간을 내어 하나하나 풀어보려고 합니다. 관계를 돈으로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준을 세웠을 때 어떤 관계가 남고 어떤 관계가 사라지는지에 대해 차분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왜 돈을 벌어도 모이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 문제가 돈이 아니라 관계 구조에 있었다는 점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구조를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것입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그 인식 이후에 어떻게 관계를 다시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해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